나 언니 먹으라고 햄버거 사왔어. 먹어. 왜 또 사왔어? 나도 먹었는데. 줬다 봐. 알았어. 아, 정말. 며칠 후 야, 완전 배고프지 않냐? 완전. 아, 너 뭐였냐? 배고파 죽겠어. 야, 이거 네가 얼마 전에 샀던 햄버거 아니야? 맞는데? 아, 왜 또 안 버렸어? 썩었겠네. 미치겠다. 헐, 대박. 왜? 안 썩었어. 진짜? 어, 그럼 방부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야, 이거 식약청에 한번 전화해볼까? 어. 띠링띠링. 네, 거기 식약청이죠. 네, 아니 햄버거가 왜 식품 첨가물 표시가 안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아니 햄버거가 가공식품하고 조리식품으로 분류가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식품 첨가물 표시가 적용이 안 된대. 그 기준이 뭔데? 나도 몰라. 지식인에 물어볼까? 그래.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질문에 답변 드리기 앞서 혹시 햄버거와 같은 식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박근혜 정부의 4대학 금절 정책에 불량식품 항목이 포함되며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후 곧바로 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히 저녁을 먹을 곳이 없다 보니 학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적절한 가격에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원가에 많은 패스트푸드점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87%가 식품 첨가물 표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햄버거의 주 소비층인 학생들도 성분 표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햄버거와 관련된 기사 및 보도 자료입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2년 학생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햄버거 섭취는 학생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합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 X 파일에서 3개월간 햄버거 부패 실험을 진행한 결과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햄버거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햄버거 제조 시 많은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정말 햄버거가 부패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2주 동안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점 3사의 햄버거를 실온에서 방치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2주 뒤에도 햄버거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에서 햄버거에 많은 식품 첨가물이 첨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관해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햄버거는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식품 첨가물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햄버거를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식품 첨가물 표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물어볼까?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앞서 나온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분 표시는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앞서 나온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표시는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제품에만 표기될 수 있으므로 햄버거 역시 가공식품으로 분리되어야만 성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가공식품 및 분석을 통해 성분 표시 타당성 및 필요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공식품 정의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대로 천연식품 재료를 그대로 또는 첨가물을 가하여 먹기 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며 긴 시간 저장 가능하게 처리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식품은 보통 가공식품이라 정의하지 않습니다. 천연 상태에서 모양이 바뀐 혹은 다른 재료들을 첨가한 간편성과 저장 면에서 향상된 형태의 식품을 보통 가공식품이라 일컫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공식품, 식품 분류 기준 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가공식품 분류는 사용 원료, 가공 방법, 사용 목적, 식품 첨가, 가공 처리, 위해 발생 여부 이렇게 분류됩니다. 위에 분류 지침에서 봤을 때 햄버거는 가공식품이며 이를 이루고 있는 재료 또한 모두 가공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햄버거는 가공식품 정의에 따라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 완전 표시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품 완전 표시제란 식품 제조 및 가공 시 사용한 식품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성분명과 원재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더 있는데 첫 번째로 과거 표시 기준의 허점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5가지 이상의 원재료만 쓰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규제했을 때 당장 인체에 유해한 제품은 대부분 쓰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에 식품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여 모든 원재료 및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식품 첨가물 71품목에 대한 표시 의무화입니다. 여기서 71품목은 식약청에서 지정한 품목이며 표시 의무화는 2차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초콜릿 스낵에 있는 산성화 황산 나트륨은 그 이름 옆에 항상 괄호를 치고 산화 방지제라는 용도를 기재하게 되는데 그 용도가 바로 표시 의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복합 원재료 개념 도입입니다. 복합 원재료란 2가지 이상의 원료나 첨가물이 섞여져 있는 재료를 뜻하는데 식품 완전 표시제에서는 복합 원재료 안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을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첨가물의 용도명만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첨가물의 이름을 알 수 없어 그 첨가물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물질만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식품 제조에는 들어갔지만 화학 반응으로 인해 사라진 경우 이것은 식품 첨가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염산이 사용되었는데 알칼리로 중화한다면 염산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최근 식품과 식생활 안전에 대한 인식 교육성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2013년 3월 23일부터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면 현재 단순히 학교 식생활 교육 추진하도록 한 원칙을 더 강화하여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천적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청 단위의 교육 도입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완하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햄버거를 가공식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떨까요? 햄버거는 현재 조리식품과 가공식품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식품 첨가물 표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분류 기준을 개선하여 햄버거를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식품 첨가물 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의 가공식품 분류 기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첨가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햄버거는 제조 과정에서 30가지 정도의 많고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합니다. 둘째, 위해 발생 우려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햄버거는 과다 섭취할 경우 신독성을 지녀 신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폴리인산 나트륨처럼 햄버거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들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도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처리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 등의 과정을 거친 육류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햄버거는 패티 제조 과정에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분쇄의 과정을 거치고 새우버거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명태 영육은 마찬가지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공식품인 어육살로 분류가 됩니다. 이와 같이 3가지 분류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햄버거는 조리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대한정책에서 앞서 정의했듯 식품 첨가물이 가공식품의 식품 완전 표시 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복합 원재료 표시의 미비 등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정책으로 저희는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란 식품 첨가물을 특징별로 분류하여 기호를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섭취하게 함입니다. 여기서 9는 식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명칭을 13가지로 나눈 것으로 13가지에는 방부제, 착색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 분마다 뚜렷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과의 충돌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에 보기 앞서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 분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 첨가물 옆에 시그널을 표시하여 어느 군에 속하는지 구분시킵니다. 둘째, 과량 섭취 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식품 첨가물은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소량 섭취에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빨간 글씨를 표시합니다. 셋째, 소량 섭취 시에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빨간 글씨의 첨가물의 경우 1일 권장량을 괄호 안에 별도로 표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 분류표를 함께 첫 번째 방법에 따라 방부제에 해당하는 소르빈산은 소르빈산 1로 표기됩니다. 만약 소르빈산이 소량 섭취에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첨가물이라면 두 번째 방법에 의해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기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적용되면 저절로 1일 권장량을 괄호 안에 표기하는 세 번째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복합 원재료에 함유된 모든 군의 시그널과 사용량의 퍼센티지 기입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빈도가 낮은 13군 이외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시그널 분류표 밑에 부연 설명을 달아야 표기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숫자 기입만으로 소비자들의 안전한 권리를 지켜주는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는 전문성 있는 수정과 실용성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충분히 실현된다면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언니, 그럼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먼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먼저 알려야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포스터 제작해서 학교에 게시하고 그리고 학급에 유인물을 배부하는 건 좋을 것 같아. 맞아. 아, 그리고 학생들이 맨날 지나다니는 동선 출입구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틈틈이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축제가 있잖아. 아, 맞아. 우리 학교 축제에 사람들 엄청 많이 오잖아. 그리고 햄버거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민원으로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 맞아. 정부기관이라 그러면은 관련된 기관에는 식약청하고 보건복지부가 있겠네? 그리고 근데 잠시만.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첨가물이 뭔지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맞아, 좋아. 그리고 식약청에 그러면 국민대안이라는 코너에 우리가 건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문가한테 좀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러면은 관련된 일을 하는 강동보건소의 식품위생팀에 연락을 해보자. 아, 그리고 농협중앙의 식품 업무 담당자한테도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다. 야, 여기 다음 지킴이 봉보라는 데서 안티페스트라는 운동을 한대. 그러면 담당자분한테 연락 한번 드려볼까? 좋다. 그러면은 그 정책을 자문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한 활동을 좀 홍보할 수 있게 기사 작성을 통해서 좀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정말 좋은데? 청소년의 알 권리 우리가 지킨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심사위원 질의응답 진행할 건데요. 네, 좋다. 네, 아주 입에 찰싹 달라붙는. 네. 음식 문화에 거의 일상으로 가깝게 와 있는 햄버거. 맛은 참 좋은데 먹을 때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가지고 의미 있게 들었고 이 내용에 대한 것보다 우선 누가 한소영양이 이 전체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체 프로그램에서 각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대표로 우리 한소영 양이 그러면 수민이 어떤 역할을 하고 박서영 어떤 역할을 하고 좀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의
식품 첨가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햄버거라는 식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꼭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작품 만들면서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대한정책에서 법을 식품 완전 표시제에 조사를 하는 역할을 했고요. 여기는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 법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고요. 여기는 문제제기 부분을 이쪽 김지원 친구랑 같이 문제제기 부분 역할을 했고, 저기 최윤진은 그 공공정책 역할 어디티브 시그널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내는 역할을 하셨고요. 박진아와 최지현은 실행계획을 해서 여러 시민단체에 문의를 해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햄버거가 식품 첨가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햄버거 자체가 문제인 건지. 네, 제가 조사를 해보면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식품 첨가물이 첨가물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식품 첨가물들이 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섞이면서 그 독성을 함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햄버거도 햄버거 자체가 나쁘다 이런 식품이 이렇다는 말은 아니라 햄버거에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식품 첨가물들을 많이 함유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발생할 수 있고 방부제가 너무 많이 첨가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믿고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미아 선생님. 네, 처음엔 원고 보고서는 대충 내용을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설명드리니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우리 최윤진 학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햄버거가 지금은 이제 조리식품이죠, 그죠? 조리식품으로 돼서 식품 첨가물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가공식품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면 이걸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위생상 좀 확인도 되고 해서 좋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공식품으로 분류를 하려면은 지금 있는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바꾸기보다 이미 햄버거가 여러 가지 저희가 위해 발생 여부나 가공 처리 방법에 따라서 햄버거가 가공식품에 분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안 바꿔도 가공식품으로 다 분류할 수 있다. 네. 그럼 여태까지 왜 가공식품으로 분류 안 했대요? 이렇게 계속 편하게 말해봐. 저희가 한번 맨 처음에 저희가 주제를 정했을 때 식약청에 먼저 전화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맨 처음에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해서 여러 번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답변이 바뀌어서 저희도 가공식품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점점 법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조리식품보다는 조리식품이 가공식품 안에 보다 더 큰데 가공식품이 포함되더라고요. 햄버거가. 어쨌건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상일여고 팀이 생각할 때 햄버거는 조리식품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지금 정부는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분류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분류시키겠다는 거야. 법을 안 바꾸고. 그러면 이제 분류를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분류시킬 건지 그 계획이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했을 텐데 다시 한 번만 이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추가 설명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햄버거가 조리식품에 분류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햄버거는 정확히 지금 조리식품과 가공식품 그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식약청에 전화했을 때 한두 번, 그러니까 거의 한 4-5번을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계속 말이 틀려지시고 모르겠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또 영업자에 따라 틀려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수제버거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서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밖에만 나가봐도 수제버거 집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패스트푸드점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푸드점을 학생들이 거의 다 먹고 수제버거 집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대상으로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겠다는 주제를 세운 거예요. 네. 네.
추가로다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상일여고팀이 그렇게 제안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패스트푸드 전에 햄버거는 가공식품으로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해본 방안이 시민단체에 연락하고 다른 데에 연락은 해봤지만 아직 뚜렷한 조력자를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더 가담할 분들을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앞으로 여론화만 잘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기 상일여고팀이 그런 여론화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또 어떻게 했는지 그거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네. 그래 이제 여론화되면 네네. 가공식품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패스트푸드의 햄버거는. 네. 그러면 그렇게 여론화 작업에 상일여고팀이 어떻게 노력했는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요 이미 그거는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저희가 마지막에 시민단체에 연락했던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시민단체가 안티패스트푸드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게 한마디로 그냥 패스트푸드가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자 약간 이런 식의 운동인데 그 입장에서는 저희가 패스트푸드에 햄버거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 안 좋으니까 이걸 표시하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 그 시민단체 내에서 제작한 그 기사에 저희의 의견을 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걸 일단 한 걸음 앞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그런 걸 한다면 다른 시민단체들한테도 연락이 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변이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김지수 원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다른 주제 되게 많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햄버거 가공식품 분류 그것도 이제 이게 식품안전처까지 전화를 하게 된 뭐가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 주제를 어떻게 찾아냈나 궁금하거든요. 이건 약간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되게 학원을 오래 다녔어요. 4년 정도 다녔는데 그 학원 바로 아래가 패스트푸드점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햄버거를 먹으니까 너무 살이 찌는 거예요. 살도 찌고 몸도 안 좋고 피부도 안 좋아지니까 원인이 뭘까 생각했는데 햄버거가 맞는 것 같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설문조사를 봤는데 피자나 이런 것보다는 햄버거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여러 뭐 체육대회나 그럴 때도 학급에서 햄버거를 많이 사고 또 요즘 햄버거 집들은 되게 크게 차려서 학생들이 막 그냥 얘기하는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햄버거가 저희 주제로 된다면 적합할 것 같아서 주제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객석인데 저기 손 제일 먼저 드셨어요? 네, 질문은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원고 읽고보다 의문점 생겨서 그런 건데요. 말하는 대로 다 마련입니다. 삼천고등학교요. 여기 원고에서는 햄버거가 조리식품에 속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고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이게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패티가 있잖아요. 고기. 그 고기는 다른 업체에서 사와서 그 햄버거를 조리하는 거는 음식점에서 조리를 해요. 그래서 패티는 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햄버거 자체는 또 조리식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햄버거가 완전히 조리식품인지 가공식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좀 네이버나 그런 사전을 참고하면 조리식품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